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동구청이 올해 8월 부산 최초로 발행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를 내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부산시가 광역권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 데 이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하식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수정시장을 지켜온 정대민 씨.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초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일 가게는 지금 비수기지만 실제 매출은 성수기와 비슷한데 결제 금액의 15% 정도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입니다.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늘었고요.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도로의 한 미용실. 어르신들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날에나 찾던 미용실에 최근 어르신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좋지요. 모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뭐 남하는 사람들하고 그래. 그래 고맙지 그 많이 주니까. 폐업 위기에 몰렸던 삼복도로 미용실과 목욕탕에 최근 손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월 지역 어르신께 지급되는 품위 유지비가 지역 화폐로 전환됐는데 사용처는 동네 미용실과 목욕탕으로 제한됐습니다. 거기다 영세업자를 위해 단말기 설치까지 지원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정책은 곧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죠. 자주 오시고 예전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오던 어르신들도 찾아오고. 이처럼 지난 8월 동구에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발행된 이후 끝없이 침체되던 지역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충전 금액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사용 방법까지 편리해 젊은 층은 물론 60대 이상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폐업 위기에 몰렸던 소공인 등 동네 상권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투입된 지역화폐는 추가분까지 포함해 33억 원. 동구는 내년 100억 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 중입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편성해둔 상황인데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발행 넉 달 만에 빠르게 정착 단계에 들어선 이바구페이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백전은 부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동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바구페이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마저 부산시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센티브 배분 문제를 양측이 협의해 처리하라는 방침이었지만 부산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동구청은 인센티브 지급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에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맨날 하죠. 맨날 가가지고. 근데 그 중앙에 거조차도 이제 지금 안 주고 안 주겠다는 거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렵게 지역화폐를 발행해 정착시켰지만 해가 바뀌기도 전에 벌써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보거던 부산시장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일선 기초단체가 먼저 도입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동구하고의 부산시하고도 사전 협의라든가 조율 이런 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좀 경쟁적 관계로 나쁘게 보면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빨리 좀 잘 협의해서 좀 잘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재진은 부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부단체장은 부산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불거진 부산시와 기장군의 부군수 임명권 갈등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기장군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될 예정으로 기장군은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부산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부단체장으로 이뤄진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화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부군수 임명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보장하라는 1인 시위를 펼쳐왔고 부산시는 인사교류 협의회에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있습니다. 결국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장군의 내년 부군수 임명 계획을 부산시는 취재진을 통해 알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산시는 내부 검토 후 기장군의 자체 부군수 임명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소멸 위기에까지 놓인 부산의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부산의 숙명이자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업들이 추진됐고 또 대형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도심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뜻깊은 장이 열렸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삼복도로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나지막한 주택과 건물 사이사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북항 재개발 등 원도심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판자촌, 한쪽은 고층 아파트인 모습은 한 도시지만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기존의 단독주거지와 아파트 간의 어떤 그런 균형,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져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심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걸 잔뜩 짓는 게 혁신은 아니라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는. 늙고 낡고 사람이 떠나는 원도심 지역의 올바른 변화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한 원도심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외형만 뜯어 고치는 난개발 대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내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내가 힘이 너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어디를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이런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그리고 오신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포럼 참석자들은 교육 공동체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동네 의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해결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 해답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좀 끄집어내어서 정말 구정에 우리는 예산대주고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열심히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난 10월 부산시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원도심의 변화가 부산 혁신의 시작이라며 도심 연결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흥 계획을 제시했는데 원도심 포럼은 이러한 행정의 정책 방향성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고민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체와 소멸의 위기에 놓인 부산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 원도심의 낡고 허름한 주택가가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대표 사례가 해리단길인데요. 2019년 최고의 골목길로 해리단길이 선정됐다면 내년 주목할 만한 골목길은 바로 송정해수욕장 민박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5년 해수욕장으로 개장한 송정. 이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해수욕장으로 서퍼와 대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21개의 주택이 민박촌을 형성하고 있어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대학 MT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촌의 현실은 좁디 좁은 골목길에 낙후된 환경으로 그 명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송정해수욕장의 민박촌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낡은 벽이라는 화폭에 송정의 상징이 된 서핑이 담겼고 송정의 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의 하루가 그려졌습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한 CCTV 11대가 추가 설치됐고 해운대 로고라이트가 골목 입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주민 제한 사업을 통해 시비 3억 원을 확보하며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민박업을 20년 이상 해온 주민도 송정의 이러한 변신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물론 바닷가 쪽은 나가면 해변부터 시작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이 뒤쪽으로 왔을 적에 골목길로 왔을 적에는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하고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 게 많으니까 정말 이 백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좀 뭐랍니까 개인적으로 이 수군이 풀렸다고 해야 할까. 해운대구는 지난해 구 해운대 역사 뒷골목 낡고 허름한 주택가를 해리단길로 이끌어낸 저력을 바탕으로 송정해수욕장 민박촌을 일명 송리단길로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송정에도 그동안 많이 낙후됐다라고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시지만 저 또한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정을 우리가 해리단길 이상으로 각광받는 그런 관광 송정으로 만드는 지름길로 한번 만들고자 송리단길로 하면 어떨까요? 낡은 주택가 원도심의 골목 감성을 그대로 살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송정 민박촌.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송정 민박촌의 의미 있는 변신. 사계절 서핑 메카, 대학생 MT 성지로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역의 자활센터는 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었던 카페나 편의점 창업부터 최근엔 쌀국수 집이나 케이터링 사업 등 자활 사업 분야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참여자들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딸기와 키위, 오렌지, 포도 등 제철 과일로 만든 과일컵을 정성스러운 손길로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한켠은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진한 커피를 내려 온기가 식지 않도록 보온병에 담습니다. 금정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립을 위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접근을 할 줄 모를 때 이걸 알려주시고 그때도 저렇게 이런 길이 또 있구나 알고 그래서 되게 희망있게 보니까 힘을 많았겠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재밌고 생각을 유지하게 됐어요. 쌀국수 가게에선 과일과 커피가 반찬 가게로 운영 중인 곳에선 샌드위치가 준비됐습니다. 거기다가 혼자가 돼서 애들 키우니까 모든 것이 힘들죠. 식구 4명이 서로가 마음도 맞고 하다 보니까.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음식들이 배달되고 평소 비어있던 공간은 작은 카페로 꾸며졌습니다. 연말 직원과의 모임, 기대 이상의 케이터링 서비스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썰렁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금 화려하게 파티하는 분위기로 구성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선 처음으로 금정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작한 케이터링 사업단.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사업은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와 세탁, 밑반찬 가게부터 이제는 쌀국수집, 케이터링 사업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스스로 이제 창업 의지를 가지시고 나 좀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요 해서 이제 모여서 최근에 브랜드 카페를 창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3분이, 여자분 3분이 자활센터에 이제 참여자로 참여하시다가 사장님이 되신 거니까 저희가 너무 응원해 드리고.
자발 사업에 참여하며 동료들과 함께 걷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오늘도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자원봉사 참여자는 89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피난민들과 함께해온 부산은 자원봉사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자원봉사와 함께 행복한 도시로서의 선포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피난민들과 함께하며 출발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어조차 어색하던 1996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물결이 시작된 부산에서 자원봉사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 비전을 선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자원봉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 행복도시 선포식을 오늘 한번 우리가 힘차게 다시 시작함으로써 부산을 이 확실한 자원봉사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부산시는 나눔이 넘치는 시민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녕 캠페인에 일단은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하고요. 또 시민이 아무 데서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 활동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일상의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감사하고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민포장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20여 년간 장애인 지원과 목욕봉사 등을 이어온 김남복 씨가 수상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나의 욕심보다 나누는 삶이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거쳐서 자기 또 그 삶을 찾아가서 또 갈 수 있는 일종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 나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눠주는 함께하는 봉사문화. 따뜻한 자원봉사 행복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부산시 특사경이 횟집이나 시장 등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참돔과 가리비, 멍게 등 우리가 쉽게 접해왔던 수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가리비와 낙지, 가게 내부에 원산지가 국산이라 적혀 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 안에 원산지 표시가 해산물에가 국내 상지를 해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리비 이거는 일본산이고 이게 해서 제가 빨리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이틀 정도를 놓친 겁니다. 또 다른 가게에선 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참돔, 버젓이 손님상에 올랐습니다. 여기 일본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은 일본산을 2~3,000원 차이 나네요. 3,000원 납니까? 좀 나이는 나네요. 그렇게. 해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는 시장 내 가게나 음식점 등 6곳에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일본산 멍게 510kg을 판매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저 멍게가 일본산이죠. 네. 없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곳. 이들 업체에서만 2톤가량의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통보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특사경은 식약청 등과 공조해 불법 식품 수입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은 항상 화두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 발의, 재정분권 추진 등은 대표적인 성과인데요. 부산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공부하고 시민의제를 만들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시의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위법성 논란에 부산시가 공포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결국 행안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 규정에 대해 지방 공기업 등의 상위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산발 자치 입법권에 진전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자치 입법의 확대와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의 움직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의제화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정당 관계자 등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를 위한 실험 방안과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 깊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부산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해운대구와 동구, 북구 등이 부산 지역 시범 대상지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생활의 생각을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주민 거버넌스 기능을 1차적 대민기관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자치회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구에서 올해 시행을 할 것인데 아래로부터의 노선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주민자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 대통령 직속 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이 이제 2년간 활동을 그 전국의 기초지자체장 중에 두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시작으로 지역혁신과 시민정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포럼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의 그쪽을 정책을 만들도록 촉진해내는 역할, 공약화시키고 공약화되면 또 그다음에는 공약이 되면 추동하고 이행을 추동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민 참여형 의제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부산에서는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전국 300여 개 어촌 어항을 대상으로 3조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의 도시와 폐총이 공존하는 동삼동 하리항, 해운대구의 기룬 따라 흐르는 지역의 희망 청사대길, 사구의 하단항 관광형 어항 개발 사업, 강서구의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가슴, 대양바다학교 등 4곳이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224억 원 등 38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이 일광 신도시내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 2곳에 대한 품질 검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95% 공정이 완료된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기장군 품질 검수단과 입주자가 참여해 검수를 진행했습니다. 기장군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개선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올해 5월 공동주택 공정률이 50%, 95% 도달 시 기장군 품질 검수단이 품질 검수를 진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스쿨존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를 지키자고 만든 보호구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좀 일어났는데요. 일단 이 민식이법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민식이법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창호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김민식 군의 불의의 사망에 따라서 청원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별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안 내용입니다. 네. 가장 어린이들이 안전해야 할 곳이 스쿨존인데 이 스쿨존 내에서 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부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부산 시내에서도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보면요. 10건 중에서 1건 정도가 이제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요. 약 1만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11.9%, 그래서 약 1,740건 정도가 보호구역 내 사고입니다. 네. 특히 시간대를 잘 보면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약 29.4%, 그래서 4시에서 6시 사이가 24.8%, 그다음에 12시에서 2시 사이가 14.3%로 이제 순서대로 집계가 되는데 네. 이 시간을 딱 보면 전부 다 학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내도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 약 37건, 그러니까 72.5%가 이 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73.5%, 그다음에 17년에는 82.6%로 전부 다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게 사고 난 장소를 잠깐 보면은 횡단보도 인근에 사고 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대부분 사고 난 비중이 한 10.2%가 이제 횡단보도 사고예요. 특히 아이들 연령대로 봤을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 정도가 한 440명, 그다음에 3학년에서 4학년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횡단보도에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키가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지금 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운전자들이 못 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운전자들이 못 보는 이유가 실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불법 주차 때문에 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역시도 실은 뭐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간 이제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강화되고 규칙들이 개선되고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린이 발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현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들은 성인들하고 다르거든요. 작으면서 이 반응이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어린이 어른에 비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력이나 행동 반경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겁을 먹고 이렇게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요, 스쿨존 부족 인식이 굉장히 크고요. 제도 개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은 많이 붕괴하고 있고요.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만 가도 요즘은 파란불이 건너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 가지 마세요 가리키거든요. 네.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이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손을 들고 그렇죠.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무시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도 좀 바르게 받았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식도 많이 부족해서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방만 주시하는 이런 운전 형태 그리고 안전 속도를 감수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교통 문화가 아직도 우리 자리에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다니는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이 돼 있지만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좀 뭐 사실 현행법상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식이법에서도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전부 다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예산이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1조 원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약간 조금 불가능한 일에 좀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민식이 군의 이 사고를 잘 뜯어보면은 네. 당시 사고 났을 때 뭐 처음에 이슈를 많이 이 가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도로교통단 사고조사팀에서 이 조사를 해봤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23.6km가 나왔어요. 이걸 봤을 땐 30km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운전자는 실은 그때 과속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고 정황을 보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네. 이 반대편 차량들이 차를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차량들이 정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식군과 민식군 동생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네. 횡단보도를 이제 바로 어머님 가게 건너편에 있으니까 좀 속도를 좀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흰색 호란도 운전자분이 민식군을 못 보고 손치면서 역과하면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운전자분은 속도로만 봤을 때는 실은 보호구역 내에서 지킬 걸 본인이 지켰어요. 다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당시 그 교차로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자분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한번 섰다 갔어야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이 민식군을 쳤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과속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실은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라는 좀 의문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횡단보도 그 과속방지턱들 있잖아요. 네. 과속방지턱 위에 이제 횡단보도를 올리는 고원식 횡단보도들이 많이 요즘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전부 다 고원식 과속방지 카메라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무단 횡단할 수 없도록 이제 펜스를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가야지만 아이들 사고를 좀 줄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과태료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른 지역보다는 2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해운대구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년부터 불법 주차 차주에게 2배로 네.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운대구는 2020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식 폐쇄로 CCTV를 합니다. 네. 여기에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아주 가중 부과 계획으로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승용차는 4만에서 8만 원, 그리고 승합차는 5만에서 9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대두되면서 고정식 단속에도 과태료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다만 면제 요항들이 좀 많습니다. 네. 우리 해운대구 같은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대해서 종전에는 15분 내로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주정차 위반 혐의가 되는데요. 네. 5분을 더 늘려서 20분으로 이렇게 또 확대됩니다. 그 의견 진술 면제 처리가 굉장히 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대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늘려지고요. 네. 주정차 시간도 15분에서 20분까지 둘 다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구 같은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15분 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보면 2017년 경우로 보면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7만 3천여 건이나 됩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돈은요, 2년 6개월간 저희들이 돈을 못 받은 것도 28억 이상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할 때 이런 면제 요건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면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 감사실에서 16개 구군에 해당자 36명에게 경고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런 감면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역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그대로 옛날
기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노상 주차장도 사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엄연히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좀 그런 거 어떻습니까? 부산 지금 21곳 정도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노상 주차장을 3개월 이내 또는 나머지도 이제 2020년까지는 전부 다 폐기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면은 그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좀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또는 조금 보호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구간에 네.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제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죠. 네. 이게 또 없어지게 되면은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네,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들이 실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부산 시내에서 스쿨존이라는 게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5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학교 인근으로다가 차량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대과실로 이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너무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뭐 애들 있고요. 네. 또 교통 전문가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에만 네.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12개 12대 중과실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는 법안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과 가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렇게 발의되었고요. 다만 이런 법안의 법규 강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입니다. 네.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아무런 교통안전시스템이 강화돼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앞에서 서 있을 경우가 있습니까? 네. 차가 정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한 20분 기다려도 계속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손짓하고 보내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도 외국과 같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기본적인 운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은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네. 절대 우리나라는 운전 선진국의 형태로 가지 못하고요. 운전 문화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가족이 되어 보지 않고는 절대 이 민식이법안이 가중처벌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피해가 가족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건데 다만 우리는 뭐 모든 법안과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니까 이번에 발행된 민식이법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조금은 서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식이법을 보면은 이제 3년 징역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징역과 금고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징역형은 내가 고의적으로다가 이 사람을 뭔가 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게 판명이 나면 징역형을 주는데 네. 금고형은 이제 과실혐의거든요. 근데 이 운전이라는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운전이라는 부분은 그냥 과실의 개념이 좀 있어요. 네. 음주운전이나 뭐 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반이 없다면은 금고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음주운전 사고나 아니면 도주 사고에 대한 혐의를 더 올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먼저 우선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제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도들보다 이제 교통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높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은 부산시는 아주 좋은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5030 정책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5030 정책 자체가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발의가 바로 스쿨존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일정 시간이 되면은 차량들이 학교 인구들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거든요. 이게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은 이건 인식의 개념이에요. 인식이 바로 전환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 도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보행자 중심으로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은 아주 좋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럽도 뭐 신호를 만들거나 또는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전시설을 설치해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반대로 가야 돼요. 차량들이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보행자가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미 유럽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아예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 시작했던 이 스쿨존 조성 사업이 처음에는 뭐 반경 500m겠지만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네. 뭐 20km, 30km까지 그 범위들을 넓혀진다면은 분명히 아이들 사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와 함께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정말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금영구 같은 경우는요. 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해서 올해 스쿨존에 어린이를 위한 옐로 카펫을 깔았습니다. 네. 이 옐로 카펫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운전자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닷가 벽면에 노랗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정지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옐로 카펫과 더불어 주변의 전봇대에 우리가 노란 전시주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노란색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다 느끼고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가고 있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네. 가방 위에 이렇게 덮는 반사미 방수 재질의 형광색 가방 덮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 온 날에도 운전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스쿨존 내 편도 1차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이나 또 우회전 도로 구간 지점 대부분 무신호 수용 횡단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속도를 주기 위해서 강제로 험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정말로 지금도 강조하고 싶지만은 잠시 정차해서 횡단보행자가 있으면 먼저 통과시켜주고 가는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보행자가 우선하고 자동차가 후진하는 이런 배려넣은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아무리 스쿨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를 강화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이 교수께서 말씀했지만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교통 전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이후에는 교통 무인주의 자동차가 나오면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겠나, 교통사고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분들이 아침에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일 조심하는 것이 차량이 지나가는 거 보는 겁니다. 네. 저도 아파트 나오기 전에 한 20m 앞에 어린애들 있으면 잠시 정차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운전자 인식 개선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운전자 인식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실은 이 보행자에 대한 교육은 아주 절실해요. 저희가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교통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이 1년에 한 번이나 뭐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으로 이제 약간 텀이 길어져요. 예. 2016년에 그 부산 사상구에서 아마 사고가 났는데 15톤 트럭 운전자가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뛰어오다가 이 뒷바퀴에 끌려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이 운전자 입장에서 이 아이 보기에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내륜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앞바퀴랑 뒷바퀴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체험식 교육과 이 이론식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각 시마다 거의 하면 10개씩 정도가 있어요. 네. 거의 한 10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교통공원을 계속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운전자뿐만 아니고 이 보행자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이 분명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